와, 신형 아이패드 프로 진짜 좋아졌네요. 성능도, 애플 펜슬도, 매직 키보드도 좋아졌는데 용량이, 가격이, 호환성이.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아이패드 신형이랑 관련 액세서리가 출시되어서 싹 다 사왔고,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패드 프로랑 관련 액세서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번 신형 아이패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나 좀 별로라는 평이 80%가 넘었는데요. 실제로 여러 커뮤니티 의견이나 이런 걸 좀 보면 신형 아이패드가 너무 비싸다, 망했다, 해외에서도 막 최고의 유튜브 넷플릭스 머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등 반응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근데 전 솔직히요, 아시다시피 제가 막 애플 추종자나 광신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전 이번 아이패드 프로가 성능이랑 디스플레이도 진짜 많이 좋아졌고요, 배터리 용량도 더 늘어나고 더 가볍고 더 얇고 애플 펜슬도 되게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진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용량으로 조금 장난치고 애플 이벤트에서 약간의 말장난도 좀 있었고 미국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지만 얼마 전에 환율 때문에 한국에서 아이패드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거기서 또 오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전 이번 아이패드 프로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돼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아이패드 프로의 아쉬운 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써보면서 와, 이건 진짜 좋네 하는 것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가격이랑 용량인 것 같아요. 애플은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이렇게 기본 저장 용량이 2배가 되어서 256기가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128기가 가격에 256기가를 파는 거라면 모를까, 참 표현이 고급지네요.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패드 프로 M4는요 128기가 모델 없어지고 최소 256기가부터 시작을 하고요. 같은 용량끼리 전세대랑 가격을 비교해보면 미국 달러 기준으로는 100달러 올랐고요, 한국 정발가 기준으로는 10만원이나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100달러 올랐으면 지금 환율이 한 1350원쯤 되니까 13만원이나 14만원 올라야 되는데 10만원이면 생각보다 적게 오른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해도 이미 2022년도에 미국 출고가는 그대로지만 환율 때문에 한번 가격이 크게 오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가격이 한번 더 올랐다는 거는 확실히 좀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아이패드의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요 가장 용량이 작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패드 프로에 입문할 수 있는 최소 가격은 미국 출고가 기준으로는 200달러, 한국 정발가 기준으로는 25만원이나 오른 거예요. 확실히 아이패드 프로에 입문할 수 있는 가격이 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구입한 모델은 제가 실제로 쓰려고 구입하다 보니까 512GB의 셀룰러 모델로 샀는데 와, 진짜 비싸긴 비싸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셀룰러 모델이 와이파이 모델보다 한 24만원 정도 더 비쌌거든요. 근데 이제 30만원이나 더 비싸요. 그럼 여기서 그래, 가격이 오른 건 오른 건데 뭐가 바뀌는지 알아야 이 가격이 오를만 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대랑 비교했을 때 이번 세대가 뭐가 바뀌었는지, 바뀐 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색상입니다. 원래 아이패드 하면 대표 색상이 스페이스 그레이였는데 이제 스페이스 그레이라는 색상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전세대의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랑 이번 아이패드 프로 M4 11세대의 스페이스 블랙 색상인데 색상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전 개인적으로 좀 어두운 색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 스페이스 블랙 색상이 전세대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보다 좀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요. 이건 매직 키보드 블랙 색상처럼 좀 어두운 케이스를 씌우니까 예전에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거는 제품 무게가 진짜 많이 가벼워졌고요. 그리고 확 체감될 정도로 진짜 많이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델은 11인치인데요 13인치 모델은 스펙상 얘보다 더 얇아졌어요. 이게 진짜 올레드 패널의 힘이죠. LCD에서 OLED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좀 얇아질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얇고 가볍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제가 본 고급 태블릿 중에서 좀 가장 얇은 제품은 여기 있는 갤럭시 탭 S9 울트라였는데 얘는 그거보다 더 얇죠. 예전엔 별로 안 그랬는데 이제는 애플 펜슬이 두꺼워 보이죠. 그래서 와, 이 정도면 안 그래도 아이패드가 좀 휜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내구성이 이게 좀 더 걱정되긴 하는데 제가 지금 이거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하면 더 이상 리뷰가 좀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해외에서 어렵사리 구한 제품이니만큼 내구성 테스트는 다음에 좀 검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얇아졌으면 배터리 용량이 더 줄어든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배터리 용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11인치 모델 기준으로는 조금 늘어났고요 13인치 모델 기준으로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배터리 사용시간 스펙으로만 놓고 보면 전작과 동일한 수준이긴 한데 해외에서 이거 테스트한 결과를 좀 보니까 13인치 모델은 전작보다 사용시간이 조금 줄었고요 11인치 모델은 테스트 결과를 찾기가 좀 쉽진 않던데 제 예상컨대 그대로이거나 소폭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OLED 디스플레이의 특성상 흰색 화면이 좀 많은 문서 작업을 하거나 웹서핑을 할 때는
때는 배터리 사용 시간은 조금 짧아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크 모드를 사용하시거나 동영상을 볼 때는 OLED 특성상 사용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걸 생각을 했을 때 13인치 기준이면 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11인치 기준으로는 기본 세팅만 좀 잘해주면 사용 세팅에 따라서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차이가 있다면 제품을 옆으로 길게 놔뒀을 때 가로 길이는 살짝 조금 더 길어졌고요. 이 짧은 쪽 면의 길이는 살짝 짧아졌네요. 그리고 뒷면을 보니까 원래 카메라가 2개 있었는데 이번에는 초광각 카메라가 없어지면서 카메라는 1개가 됐고요. 여기 카메라 섬 쪽에 보니까 마이크가 둘 다 하나가 있긴 한데 원래 아이패드 프로의 마이크 개수는요, 여기 후면 카메라 섬 쪽에 하나, 여기 전면 카메라 옆에 하나, 그리고 제품 상단에 이렇게 마이크 2개가 더 있고 측면에 이렇게 마이크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품 상단의 마이크가 2개에서 하나로 줄면서 전체 마이크의 개수는 5개에서 4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하는 카메라도 드디어 이렇게 태블릿의 좁은 쪽 중앙이 아니라 넓은 쪽 가로의 중앙으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페이스 아이디 인식이 진짜 편해졌어요. 원래 아이패드를 이렇게 가로로 지면요, 예전에는 꼭 이렇게 전원을 켰을 때 카메라가 가려졌다고 이런 게 떴었는데 여기를 막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뜬다는 거는 확실히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태블릿을 세로로 들었을 때는 반대로 카메라를 손으로 좀 더 막을 일이 더 많을 것 같긴 하지만 전 이번에 이렇게 카메라 위치 바뀐 거 진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카메라 위치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번에 이 신형 아이패드 프로랑 같이 출시된 게 여기 있는 이 애플 펜슬 프로잖아요. 근데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는 전작인 애플 펜슬과 호환이 안 되고 오직 애플 펜슬 프로랑만 호환이 됩니다. 원래 전면 카메라를 포함해서 페이스 아이디를 쓸 때 필요한 각종 센서들은요, 여기 짧은 쪽 중앙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애플 펜슬을 붙이는 요 가로 긴 쪽에는 요 안에 애플 펜슬 충전 모듈이나 이런 걸 넣는 공간이 충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카메라가 가로 중앙으로 이렇게 오면서 페이스 아이디에 사용되는 센서들도 다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애플 펜슬이 부착되는 부분에 구조가 좀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플 펜슬에 들어가 있는 자석의 위치를 비교해보면 예전하고 확실히 좀 많이 달라져 있죠. 예전에 애플 펜슬에 들어갔던 자석은 여기하고 여기에 있었는데 이번 애플 펜슬 프로에 들어간 자석은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훨씬 더 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패드 본체의 자석 위치를 비교해봐도 원래보다 훨씬 더 옆으로 멀어져 있죠. 왜냐하면 애플 펜슬 프로를 부착했을 때 가운데 페이스 아이디 모듈이 들어갈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착되는 자석의 위치가 원래는 이쯤에 있었다면 이게 옆으로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미묘한 차이가 뭐냐면요, 예전에는 애플 펜슬 끝을 이렇게 톡톡 치면은 좀 잘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석이 원래 가운데 요렇게 있던 게 이제 좀 더 끝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애플 펜슬 프로를 이렇게 쳐도 옛날보다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게 훨씬 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펜이 떨어질 확률이 예전보다 조금 낮아진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쳤을 때 좀 덜 떨어진다는 거는 좋긴 한데 구조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번 아이패드 프로 M4에는 기존 애플 펜슬 2세대가 이렇게 부착했을 때 반응도 없고요, 부착도 제대로 안 됩니다. 호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꼭 이렇게 만들었어야 됐나, 일부러 호환 안 되게 하려고 애플이 상술 부리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 약간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이 상황이 이해는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애플 펜슬 프로가 기존 애플 펜슬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고 얼마나 좋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애플 펜슬 프로는 애플이 말한 표현에 따르면 겨우 129달러인데요 사실 처음에 이 겨우라는 말을 보고 참 표현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사실 마냥 비꼴 수 없는 게 전작인 그냥 애플 펜슬과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번 애플 펜슬은요, 이렇게 손이 닿는 부분에 새로운 센서가 들어가서 이렇게 꼬집어서 메뉴를 띄우는 스퀴즈 기능이 생겼고요, 뒤에는 진동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스퀴즈 기능을 사용할 때 진동 피드백이 오고요, 그리고 자이로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펜 회전을 인식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펜을 잃어버렸을 때 무려 펜 위치를 찾는, 애플 펜슬 써보신 분들은 펜 진짜 많이 잃어버리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펜 위치를 찾는 나의 찾기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일단 펜을 이렇게 눌렀을 때 작동하는 스퀴즈 기능은 작동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하나씩 해보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작동을 하고 여기부터는 작동을 안 하네요. 작동 범위가 이 정도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똑똑 눌렀을 때 진동 피드백이 오는 게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애플 이벤트에서는 진동 모터가 요 끝에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약간 눌렀을 때 진동이 너무 펜 끝쪽에 있는 것처럼 느낌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펜을 눌렀을 때 드는 느낌은요, 진동 모터가 마치 누르는 그쪽에 있는 것처럼 뚝뚝뚝뚝
뚝뚝 하면서 느낌이 오는데 굉장히 피드백이 좋네요. 사실 예전에도 있었던 애플 펜슬 측면을 두 번 따닥 눌렀을 때 이렇게 메뉴가 전환되는 요 더블탭 기능은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막 필기하다가 갑자기 지우개로 글자 지워지고 막 이래서 좀 못 쓸 정도라서 저 많이 끄고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애플 펜슬 옆을 눌러서 사용하는 요 스퀴즈 기능은요, 정확도가 굉장히 높고 실수로 누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막 필기하다가 눌러가지고 지우개로 바꾸고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근데 이게 애플의 기본 메모 앱에서는 이렇게 측면을 눌렀을 때 도구 팝업이 딱딱하고 잘 뜨고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이패드에서 펜을 가장 많이 쓰는 앱이 굿노트잖아요. 굿노트에서는 이 스퀴즈 기능을 했을 때 실행 취소와 다시 실행, 요거밖에 실행이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설정에 애플 펜슬에 들어가게 되면 이 옆을 누르는 스퀴즈 기능을 실행시켰을 때 어떤 기능을 실행할 건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데, 현재 굿노트에서는 위에 있는 도구 팔레트 보기를 했을 때는 실행 취소와 다시 실행밖에 안 되고, 밑에 있는 도구 전환이라든지 색상 팔레트 보기 이런 걸 눌렀을 때는 스퀴즈 기능을 해도 전혀 작동은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차차 업데이트를 통해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플 펜슬 설정을 보시면 스퀴즈 기능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사용했었던 이중 탭 기능도 여기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측면을 두 번 따닥 눌러서 사용하는 요 이중 탭 기능 실수로 눌렀을 때가 많아서 이렇게 필기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이렇게 막 지우개로 지워지고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옆에 측면을 두 번 누르는 더블 탭 기능에서도 이 진동 모터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실수로 더블 탭 기능이 작동하더라도 바로 사용자가 알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진동 피드백이 스퀴즈 때는 똑 이런 느낌이 드는데, 측면을 두 번 누르는 더블 탭 기능 때는 뚜둑 이렇게 진동이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스퀴즈 기능도 그렇고요, 더블 탭 기능도 그렇고, 이렇게 화면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스퀴즈 기능과 더블 탭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요. 그 말은 이거를 조금만 응용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파워포인트나 키노트 발표할 때 무선 프리젠터라고 이렇게 리모컨 많이 쓰잖아요. 나중에는 애플 펜슬을 들고 다니면서 이걸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옆을 두 번 따닥 쳐가지고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고, 조금만 지나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번에 애플 펜슬에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 배럴 롤이라고, 그림 그리는 분들한테는 이 애플 펜슬에 자이로 센서가 탑재돼서 회전을 감지한다는 거는 진짜 대단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써봤거든요. 그런데 제게 불량인 걸까요? 이게 제 마음처럼 반응을 제대로 안 합니다. 굉장히 화면 떨림이 심하고 인식이 좀 불안정해요. 키노트 발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썩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펜을 돌리는 거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반응을 안 하죠. 제게 불량인 건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좀 더 돼야 되나?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또 이번 애플 펜슬 프로에서 조금 더 아쉬운 거는 뭐 진동 모터가 됐든 이런저런 센서가 들어간 만큼 기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애플 펜슬 프로의 무게가 원래 애플 펜슬보다 확실히 조금 더 무겁긴 무겁습니다. 기존 애플 펜슬도 좀 무겁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정도면은 차이가 체감이 될 정도예요. 그리고 애플 펜슬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들은 나의 찾기 기능에서 이번에 애플 펜슬 찾기 기능 요거 진짜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안 그래도 여기 진동 모터가 있으니까 뭔가 진동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나의 찾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애플 펜슬이 요게 애초에 나오지도 않고, 혹시나 여기 나온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디스플레이인데, 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아이패드 프로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 태블릿에서 이렇게 좋은 OLED 디스플레이 들어간 거 처음 봐요. 가장 비싼 갤럭시 탭에 들어가 있는 OLED보다 훨씬 더 위급이라는 게 딱 보자마자 체감이 됩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짜 딱 보자마자 체감이 돼요. 일단 저 처음에 아이패드에 OLED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살짝 걱정했던 게 몇 가지 있다면, 내구성은 좀 괜찮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밝기가 밝아지면 버닝 문제가 올 수 있다 보니까 밝기 관리는 잘했을까? 그리고 빛 반사 관리는 잘했을까? 뭐 이런 걱정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거의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일단 빛 반사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OLED 패널을 쓰면요, OLED 자체에 좀 쨍한 색감을 강조를 하려고 빛 반사가 좀 심한 글레어 패널을 쓰는 제품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번 아이패드 프로 11세대 M4는요, OLED 패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LCD가 들어가 있는 전작보다 빛 반사가 적습니다. 와, 저 이번에 애플이 1테라, 2TB 모델에 한정해서 10만원 정도 더 내야 빛 반사를 줄일 수 있는 옵션을 따로 제공하는 거 보고 이번에 OLED 패널 빛 반사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와, 지금 보시는 여기 수식 카메라가 이렇게
반사율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와, 이게 그 나노 텍스처 글라스 기술이라고 그 빛 반사 적어지는 옵션을 선택을 안 해도 오히려 그거 선택하게 되면 화면이 좀 뿌옇게 되는 느낌이 있고 전용 청 같은 걸로 자주 닦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 아이패드 프로의 기본 빛 반사가 이렇게 줄어든 거는 진짜 미쳤습니다. 완전 마음에 들어요. 원래 보통 올레드 패널이요, 명암비가 높아서 선명해 보인다, 이 자체가 특성이긴 한데, 밝은 곳에서 올레드 패널을 보면 빛 반사가 심할 경우에는 명암비가 높은 게 뭐 말짱 도루묵 같은, 도루묵 너무 옛날 표현인가?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고 그냥 도루묵이거든요. 와, 근데 얘는 올레드 패널에 들어갔는데 반사율까지 이렇게 전작보다 훨씬 좋아졌을 거라고는 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사율 좋아진 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요, 얘 밝기가요, 와 진짜 미쳤어요. 저 올레드 태블릿에서 이런 밝기 처음 봅니다. 애플이 이번에 발표한 애플 이벤트에서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는 텐덤 올레드라고 두 개의 올레드 패널을 합쳐서 사용하는 기술이 적용되었다라고 광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 텐덤 올레드라는 표현은요, 뭐 레티나 디스플레이처럼 애플이 사용하는 기기에 들어간 전용 기술은 아니고요. 이 텐덤 올레드 기술로 가장 앞선 기업은 국내 LG 디스플레이, 하나 더 뽑자면 삼성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올레드 패널 두 개를 겹쳐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밝기는 2배까지 늘어날 수도 있고 수명은 4배까지 길어지다 보니까 올레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기술입니다. 다만 이제 가격은 좀 오를 수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이 기술은요, 실제로 밝은 곳에서 화면이 좀 제대로 잘 보여야 되는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에 진짜 많이 쓰이고 있고, 뭐 벤츠, 제네시스, 캐딜락, 루시드 이런 브랜드의 LG 디스플레이가 이미 텐덤 올레드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태블릿에 들어간 건 아마 애플이 최초일 겁니다. 와, 근데 이게 기술 자체도 고급 기술인데 이게 패널과 패널 사이에 빛이 누출되는 문제로 수율이 좀 많이 떨어져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이런 태블릿에 넣는 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애플이 아무래도 올레드 태블릿의 후발주자답게 뭔가 승부수를 띄우려고 했고 그 결과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올레드 패널은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높이는 게 힘듭니다. 왜냐면 버닝 현상 오니까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레드 패널이 들어가 있는 삼성의 최신 태블릿인 갤럭시 탭 S9 시리즈를 보면 제품에 따라 최대 밝기는 650니트에서 930니트인데 실제로 S9 울트라의 밝기를 측정해보면 이렇게 화면에 한 5% 정도만 흰색을 띄워놨을 때는 밝기가 거의 뭐 1000니트 가까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흰색을 화면 전체에 가득 채우게 되면은 이렇게 700니트가 조금 넘게 나오는 이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원래 올레드 패널이 화면에 보이는 흰색 밝은 영역이 작을수록 밝기가 밝고요, 전체적으로 커지게 되면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려고 최대 밝기가 좀 내려가요. 근데 이번에 나온 아이패드 프로는요, 이렇게 밝기를 측정해보면 5% 밝기에서 거의 1700니트까지 올라가고요.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키워도 거의 1000니트가 넘어가는, 아니 진짜 올레드 패널에서 이래도 돼?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화면 밝기가 밝습니다. 갤럭시 탭보다 실사용 조건에서 밝기가 거의 한 1.5배 이상 밝다는 거예요. 그리고 갤럭시 탭은 이 밝기 최적화 기능을 끄고 이렇게 밝기를 최대로 올렸을 때는 최대 밝기가 안 나오고요, 이렇게 밝기 최적화 기능을 켜고 밝기를 최대한 올린 다음에 주변에 빛이 좀 밝을 때, 그럴 때에만 밝기가 최대한으로 올라가는데, 이 아이패드는 그런 거 상관없이 밝기를 올리면 그냥 밝기가 최대한으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패드 프로 M4의 디스플레이를 실제로 딱 보면요, 올레드다 보니까 진짜 선명하고요, 밝기도 진짜 밝고 반사도 적고 텐덤 디스플레이 적용돼서 이론적으로 수명까지 4배나 개선이 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가 진짜 만족스러워요. 물론 이제 단순 첫인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에서 디스플레이에 무슨 결함 없나?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여러 테스트를 해봐야 불량이 없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제품 받고 이래저래 봤을 때는 크게 눈에 띄는 결함이 없어서 와, 진짜 저는 아이패드 프로 M4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거는 이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출고가가 전작 대비해서 $100 오른 거, 국내 가격으로 10만원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이 디스플레이일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매직 키보드를 살펴볼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매직 키보드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처음에 딱 보자마자 손으로 들었을 때 느낌은 무게가 체감될 정도로 가벼워졌고요, 이렇게 손바닥이 닿는 팜레스트 부분의 재질이 알루미늄 소재로 바뀌면서 약간 맥북 쓰는 느낌에 가깝게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고요, 제일 상단에는 이렇게 기능키들이 생겨서 실용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전 처음에 상단에 이 기능키 생긴 것들 그렇게 뭐 실용성에 차이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 밝기 조절되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오른쪽 끝에 있는 요 화면 잠금, 요 버튼이 진짜 편해요. 왜냐면 아이패드는 갤럭시 탭처럼 2번 눌러서 화면 켜는 건 되는데 2번 눌러서 화면 끄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면 끄려고 할 때마다 왼쪽 위에 전원 버튼을 이렇게 눌러줬어야 되는데 손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불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는 걸로 화면을 끌 수 있다는 거는 실용적으로 진짜 많이 편해지긴 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키들은 단순히 기능키로만 작동을 하다 보니까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게 기능키뿐만 아니라 F1부터 F12키까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엑셀에서 이 F2키를 눌러가지고
눌러가지고 내용을 바로바로 수정하고 이런 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아이패드에서는 여기 있는 키를 눌러가지고 뭐 F2키를 눌러서 셀을 수정하거나 뭐 그런 단축키로는 작동하지 않고 여기 오직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이런 기능들로만 작동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 아이패드 프로 매직 키보드가 숨겨지게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는데, 원래 아이패드 프로는요 현재 배터리가 몇 %인지 충전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충전을 했을 때 30W가 넘게 이렇게 꽤나 고속으로 충전이 되거든요. 근데 기존 매직 키보드에는 여기 옆에 있는 이 충전 단자로 충전을 하게 되면 최대 충전 속도가 이렇게 최대 거의 한 22W에서 고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시정 매직 키보드는 여기 충전 단자 모양이 원래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좀 바뀌었죠.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보면 충전 속도가 훨씬 더 높게 올라갑니다. 이건 지금 아이패드 충전 속도에 거의 최고로 충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패드 본체에다가 이런 외부 모니터라든지 이런저런 기기를 끼우면 여기는 전력이 조금 더 많이 요구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매직 키보드는요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이 60W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충전 포트로 충전을 하고 여기에다가 여러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실 분들은 이번 매직 키보드가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성능인데요. 성능은 그냥 뭐 말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전작과 비교했을 때 칩셋은 M2에서 M4로 2단계 이렇게 뛰었으니까 뭐 말도 안 될 만큼 좋아진 건 당연하고요. 갤럭시 탭이든 뭐든 다른 기기랑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 아이패드 프로 M4에서 정말 좋아진 게 NPU 성능이라고, 기기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처리 능력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도 파이널 컷 프로 내용을 보면 주변 배경하고 대상을 실시간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분리시키는 이런 기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런 건 진짜 애플이 얘기한 것처럼 NPU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실사용적으로 쓸만하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체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애플이 공개한 AI 기능이 아직까지는 좀 별게 없고, 한 달 후인 6월 달에 있을 WWDC에서 어떤 애플 AI 기능이 공개되는지 봐야 이 NPU 성능 향상된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아이패드 프로의 M4 칩셋이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냐, 요거는 당장은 좀 체감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얼마 전에요, 오픈 AI가 음성으로 인공지능하고 대화할 수 있는 GPT-4O를 공개했잖아요. 근데 그 기능을 시연할 때 전부 다 애플 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애플이 이번 WWDC에서 뭔가 크게 하나 터뜨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M4 칩셋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냐, 이거는 그때 좀 재평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참고로 이 M4 칩셋은 저장 용량에 따라서 코어 수하고 메모리에 좀 차이가 있고요. 여태까지는 이 아이패드 프로에 16기가 메모리가 무슨 실사용에 큰 의미가 있나, 그리고 코어 하나 늘어나는 게 무슨 큰 차이가 있냐, 원래도 그냥 성능 좋은데 라고 했는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게 되면 차이가 좀 더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여태까지 말씀드리지 못했던 뭐 소소한 변화 몇 개만 말씀드리면,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요 디스플레이가 변경되면서 최대 주사율은 120Hz로 전작과 동일하거든요. 근데 최소 주사율은 전작인 24Hz가 아니라 10Hz까지 더 내려간다고 해요. 그 말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기 전력에서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배터리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 이거는 좀 많이 아쉬운데, 전 이번 아이패드 프로를 셀룰러 모델로 구입했을 때 원래 사용하던 유심을 여기다 꽂아가지고 데이터를 좀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는 유심이 아니라 eSIM만 지원해서 유심으로 옮겨 끼울 수가 없다는 건 진짜 아쉬워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영향이 적은데,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알뜰폰에 쓸 수 있는 데이터 쉐어링은 유심만 지원하고 eSIM은 지원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번 아이패드 프로를 셀룰러 모델로 구입하시기 전에 통신사의 eSIM 지원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분석한 아이패드 프로는 여기까지예요. 어때요? 아이패드 프로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지 않나요? 전 솔직히 이 정도 업그레이드 된 거면 $100 오른 거, 하나 기준으로 10만 원 오른 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해외 반응을 좀 보다가 놀란 게요, 가끔씩 이 댓글에 좀 가격이 오른 게 비싸다라는 댓글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댓글이 워크 하더, 더 열심히 일해, 그리고 네가 그렇게 가격이 예민하면 너랑 애플 제품은 안 맞는 거야 라는 반응을 보니까, 와, 진짜 애플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가격이 여태까지 좀 동결이었던 미국 얘기고, 국내 기준으로는 한 1, 2년 전에 이미 환율 때문에 아이패드 가격이 한 25만 원 정도 확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격이 또 오르기도 했고요. 게다가 가장 인기가 있었던 최소 용량인 128기가 모델을 없애가지고 아이패드 프로에 입문할 수 있는 가격으로 올린 거, 저도 굉장히 좀 속상하고요.
기존의 애플 펜슬 호환 안 되고 아이패드 프로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앱에서는 그걸 다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기존에 있었던 아이패드 M1, M2나 그 이전 거 산 사람이 승자다, 이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출시됐을 때도 뭐 가장 비싼 최고의 유튜브 넷플릭스 머신이다 뭐 이런 댓글도 왜 그런 댓글이 달리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저는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 뭐 이런저런 측정도 좀 해보고 뭐가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이건 제 특성 중에 하나인데, 제가 원래 좀 욕을 많이 먹는 제품을 리뷰할 때는 아니 이렇게 좋은 것도 있는데 좀 봐주세요 하면서 장점을 조금 강조하는 경향이 저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건 솔직히 두 번째로 하고, 얘는 기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저는 만족스럽고요. 곧 발표될 WWDC를 포함해서 앞으로 이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포텐이 굉장히 높은 기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기기가 될지는 최소 WWDC에서 공개될 애플 AI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애플 펜슬 프로에 새로 추가된 기능들도 어떤 앱에서 더 많이 호환이 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아이패드가 한국에 정식 발매될 때쯤에는 어느 정도 그런 게 다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럼 이번 아이패드 프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제 이 아이패드 에어도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